제 이름은 박정우예요. 올해 63이죠. 지방의 작은 구청 토목과에서 38년을 일했어요. 정년퇴직하고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냐고요? 글쎄요. 혼자 있다 보니 문득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서요. 성실하게만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빈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은 늘 일정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30분에 출근했죠. 토목과 업무는 단조로웠지만 꼼꼼하게 처리했어요. 민원 서류, 공사 일정, 예산 집행까지 하나하나 규정대로 처리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실수한 적도 거의 없었어요. 상사들은 저를 믿었고 동료들은 저를 성실하다고 말했죠. 월급은 매달 빠짐없이 가족 통장으로 보냈어요. 제가 쓰는 돈은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아내 미선이와 아이들은 서울에 살았어요.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나요? 미선이가 말했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겠다고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방 소도시보다는 서울이 교육 환경도 좋고 기회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주말 부부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고 일요일 오후엔 다시 내려왔죠.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미선이와 장도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몇 년은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커갔고 저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죠. 평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학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선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주말에 만나면 그저 표면만 보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요. 아이들은 숙제를 했고 미선이는 밥을 차렸고 저는 용돈을 주고 몇 마디 물어봤죠. 그게 전부였어요. 미선이는 가끔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괜찮다고요. 다들 이렇게 산다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방 발령받은 공무원들, 건설 현장 다니는 기술자들, 다들 가족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성실했지만 그건 직장에서만 통하는 성실함이었죠. 가정에서는 늘 부재중이었어요.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밤늦게 학원 마칠 때 데리러 가는 것도 전부 미선이 혼자 했어요. 저는 그저 돈만 보냈죠. 그게 제 역할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미선이는 늘 말했어요. 당신은 참 성실하다고요. 하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칭찬이 아니라 확인 같았죠. 당신은 성실하지만 여기 없다는 확인이요.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아내는 서울에서 정말 혼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오후엔 학원 픽업하고 저녁엔 숙제 봐주고요. 주말에 제가 올라가면 미선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을 정리하고 밥을 차리고 아이들 이야기를 전해줬죠.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나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었대요. 아내가 전화로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도 오시면 좋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난감했죠. 평일 오후에 서울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휴가를 쓰려니 업무 일정이 겹쳤고요. 결국 미선이 혼자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물었대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요. 아내가 대답했죠. 지방 근무 중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죠. 한밤중에 열이 나면 미선이 혼자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새벽에 문자가 왔죠. 둘째가 열이 나서 병원 다녀왔다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답장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미선이에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옆에 있어줄 사람이었을 텐데요. 학교 행사도 그랬어요.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참관 수업까지 전부 미선이 몫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함께 왔는데 우리 아이들 옆엔 엄마만 있었대요. 아이들이 물었대요. 아빠는 왜 안 와요? 아내는 대답했죠. 아빠는 일하셔서 바쁘다고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어땠을지 저는 몰랐어요. 학부모 모임도 미선이 혼자 나갔어요. 처음엔 낯설었대요. 다들 부부가 함께 오는데 혼자 가려니 어색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죠. 같은 반 학부모들과 친해졌고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아이들 이야기도 나눴대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아내가 서울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것 같아서요. 그때 최상호라는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큰애 친구 아버지였대요.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죠. 그 사람은 자영업을 했대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학교 행사에도 자주 나왔고요. 아내와 함께 오기도 했지만 혼자 올 때도 많았대요.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가끔 언급은 했었죠. 오늘 학부모 모임에서 누구 아버지를 봤다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저 동네 지인 중 한 명이려니 했죠. 그 사람이 아내한테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내는 가끔 제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요. 혼자 지내는 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익숙하다고요. 사실 외로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게 약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강한 척했죠. 아마 그때부터 아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집 전등이 나갔는데 누가 고쳐줬다고요? 저는 물었죠. 누가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아는 분이 도와줬다고요. 저는 고맙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최상호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 태워다 주고 무거운 짐 옮기는 것 도와주고 늦은 시간 귀가할 때 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대요. 아내는 고맙다고 했대요. 그렇게 그 남자는 가장의 재빈 자리를 채워갔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몰랐어요.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면 아내는 평범하게 일상을 이야기했고 저는 피곤해서 대충 듣고 TV를 보거나 잠들었죠. 아내의 삶에 누군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1년, 2년, 5년, 그리고 10년이요.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최상호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대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했고 미선이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냐고 물었죠.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 관심은 점점 구체적인 도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마주쳤대요.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차까지 날라다 줬죠.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짐을 들어 올린 뒤였어요. 차에 실어주면서 말했대요. 혼자 이런 거 들고 가시기 힘드시겠어요. 아내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렇게 작은 도움들이 시작됐어요. 집에 전등이 나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놀러온 자기 아이들을 챙기러 왔다가 아내가 사다리에 올라가려는데 위험해 보였나 봐요. 곧바로 그가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전등을 갈아 끼우고 형광등 몇 개가 더 나간 것도 확인해서 다 교체해줬죠. 아내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고 그는 웃으며 말했대요. 별일 아니라고. 남편분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일들이 아내 마음에 묘하게 남았나 봐요. 남편 없는 집에서 자기가 혼자 감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줄 만한 일이라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다고요. 그때부터 아내는 그 사람을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겹칠 때가 있었대요. 큰애는 7시에 끝나고 작은애는 8시에 끝나는데 미선이 혼자서는 둘 다 데리러 갈 수가 없었죠. 그럴 때 최상호가 도와줬어요. 자기 아들 데리러 가는 김에 우리 큰애도 태워다 준 거예요. 아내는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했죠.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뭐 어때요?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번, 나중엔 거의 매주 아이들을 태워다 줬대요. 아내도 그런 생활 패턴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그의 도움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전화 한 통이면 그는 달려왔어요. 아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물었대요. 오늘 도와드릴 거 없냐고. 참 그쪽 마누라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남의 아내한테 기웃대는 것부터가 이미 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녁 늦게 학부모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내가 혼자 택시 타고 귀가하려는데 그 사람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대요. 같은 모임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러웠죠. 차 안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삶 이야기까지요. 아내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은 지방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온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때 아내는 그 사람이 아내랑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사정을 알게 되었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겐 큰 위로였나 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기만 했지 힘들겠다고 공감해 준 적은 없었어요. 아내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대요. 처음엔 감사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에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죠. 그 다음은 편안함이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았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같았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마웠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움이었어요. 그를 보지 못하는 날이 공허하게 느껴졌대요.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요일 저녁이면 아내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대요. 이제 다시 자기만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안도감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최상호가 있었어요. 평일 낮에 만나 차를 마시고 저녁엔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대요. 그렇게 둘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관계가 언제부터 선을 넘었는지 아내도 정확히 기억 못한대요. 서서히 무너진 경계였으니까요. 도움은 친밀함이 되었고 친밀함은 의존이 되었고 의존은 결국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퇴직을 석 달 앞둔 가을이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퇴직 후엔 서울로 완전히 올라와 함께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아내가 장 보러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그러다 테이블 위에 놓인 미선이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침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죠.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상호 오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잠금은 안 되어 있었어요. 메시지를 열었어요. 오늘 저녁 괜찮아? 보고 싶어.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역을 위로 올렸어요. 한 달, 두 달, 1년, 더 오래된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내용은 명확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어제 꿈에서 봤어? 보고 싶었나 봐. 당신 생각하면 하루가 달라. 고마워. 정우 씨는 언제 내려가? 주말엔 보기 힘드네. 메시지를 읽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어딘가의 식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죠. 그리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귀신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온다고 말 안 했지 않았냐고. 내가 내 집에 오는 건데도 막상 오면 안 될 곳을 온 것처럼 말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아내의 휴대폰만 뚫어져라 들어보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오래됐다고요.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죠.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다고, 외로웠다고요. 변명 같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 꺼내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은 도와줬을 뿐이라고요. 처음엔 정말 그냥 도움이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하게 됐고 편안함을 느꼈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졌다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너무 외로웠다고 했어요. 아내는 계속 입을 열고 주절거렸어요. 주말 부부로 산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지쳤다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다고요.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에선 정리가 안 됐어요. 하도기가 차서 욕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돈을 벌어 보냈다고,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입을 끝에는 닫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함께 있어주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내는 바람을 핀 거죠. 아이들을 핑계 삼아, 외롭다는 핑계 삼아 내가 주는 생활비로 밥을 먹고 생활을 하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생각이 정리됐어요. 저는 안방 문을 열었어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부족했던 건 맞아.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도 맞고. 하지만 그래도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을 깨뜨린 건 너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 같은 대화였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회사에 연차를 냈죠. 38년 근무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연차 쓴 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들이 많았죠. 처음 며칠은 서로 피하듯 지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밥도 따로 먹었어요. 아내는 안방에, 저는 작은 방에서 잤고요. 아이들은 다행히 기숙사에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보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자기도 혼란스럽다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참 당당하다 싶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화도 나고 기도 찼지만 무엇보다 허무했습니다. 평생 아내라고 믿고 지낸 사람의 실체가 저런 거였나 싶어서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었는데 63세 이혼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변호사는 차분히 물었죠.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메시지 캡처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했죠. 숫자들이 나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일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받아들였죠.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끝이구나 싶었죠.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서로 다투지 않았으니까요. 조정기일에 법원에 갔어요. 조정위원 앞에서 아내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어요. 관계가 10년 넘게 지속됐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10년이요? 제 결혼 생활의 4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미선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혹시 회복 가능성은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퇴직을 했어요. 구청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지만 즐겁지 않았어요. 38년 근속을 축하받는 자리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이혼 생각뿐이었죠. 후배 팀원들이 물었어요. 퇴직하면 뭐 하실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 거라고요. 사실은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판결문을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법원 복도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죠. 이혼 청구 인용, 원고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법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문서였지만 결론은 단순했어요. 우리의 결혼은 끝이라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였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창구에서 나란히 앉아 도장을 찍었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내밀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38년 결혼 생활이 A사 용지 몇 장과 도장 2개로 정리됐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건지, 제가 뭘 놓친 건지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돈을 벌었고 책임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고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와서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아내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우리 둘 다 이 결말에 책임이 있었어요. 차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이혼 후 아내가 아파트를 나갔어요. 법적으론 제가 이길 수 있었지만 재산을 나눠줬어요. 아내가 그동안 아이들을 키운 것,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가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짐을 싸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실에서 상자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죠. 옷가지, 그릇, 사진첩을 하나씩 담았어요. 38년 함께 산 흔적들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테이프 뜯는 소리,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낯설게 들렸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아내가 짐을 실은 차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텅 빈 선반, 빈 옷장, 벽에 걸렸던 가족 사진도 없어진 자리만 남았죠. 아내가 가져간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았는데도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사람이 빠져나간 공간은 이렇게 공허하구나 실감했어요. 아이들도 여기 없었어요. 큰애는 대학원 준비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고 작은애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아요. 명절에나 집에 오는 정도였죠. 이혼 소식을 듣고 큰애가 전화했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애는 문자만 보냈어요. 아빠 힘내세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아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고맙다고만 답장했죠. 아이들에게도 이 상황이 버거웠을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쓰던 반찬통도 김치통도 없었죠.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어요.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TV를 끄고 그냥 앉아 있었죠.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러니했어요. 38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았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죠. 지방의 좁은 관사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그땐 외롭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가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퇴직하고 드디어 서울로 완전히 올라왔는데 가족은 없었어요. 평생 떨어져 살다가 이제야 함께 살 수 있게 됐는데 정작 함께 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안방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엔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었죠. 손을 뻗어봤어요.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였잖아요. 퇴직하면 서울로 올라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손주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늙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은 무너졌어요.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이 넓은 아파트에 남았죠.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넓었어요. 방 3개가 다 필요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베란다 창문을 열었더니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아파트 단지 안은 조용했어요. 가끔 차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죠. 다른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다들 잠들었겠죠? 가족들과 함께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게 이게 아니었다는 걸요.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 나누는 대화, 쌓아가는 추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놓쳤어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 길게 잡아도 하루 반이었어요. 그마저도 피곤해서 잠자거나 TV를 봤죠. 진짜 대화를 나눈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됐을까요?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첩을 찾았어요. 아내가 가져가지 않은 오래된 앨범이 하나 있었죠.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저도 몇 장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내와 아이들 뿐이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손을 잡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들에 없었어요. 카메라 뒤에 있었거나 아예 그 자리에 없었거나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 났어요. 이혼 후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죠.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안 깎아서 지저분했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대로 늙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면도를 하고 샤워를 했어요. 오랜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기분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를 걸었어요. 아파트 근처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죠.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노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공원 입구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서예, 요가, 명상, 영어 회화 같은 강좌들이 있었어요. 명상 수업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수강료는 한 달에 3만 원이었죠. 명상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다음날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죠. 나이, 주소, 연락처를 적었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명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랬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오시라고요. 첫 수업 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죠. 저처럼 60대 전후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다들 조용히 앉아 강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더니 수업을 시작했죠. 먼저 편한 자세로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몇 초 지나면 잡념이 들어왔죠. 미선이 생각, 아이들 생각,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집중이 안 됐어요. 강사가 말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라고요. 붙잡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라고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계속 시도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렵다고요. 강사는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다 그렇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라고 했어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저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지금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할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노트 한 권을 샀어요. 일기를 써보려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명상 수업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호흡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요.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어요. 연금 내역을 정리하면서 노후 계획을 세웠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남는 돈은 조금씩 모으기로 했죠.
큰 부자는 못 되겠지만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했어요. 돈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의미를 찾는 삶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이요. 도서관에 가서 천천히 책장을 넘겼어요. 철학책, 여행기, 소설까지 가리지 않고 읽었죠. 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났어요. 누군가는 더 힘든 시간을 견뎠고 누군가는 늦게라도 새로운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은 여행도 계획했어요. 멀리 가진 않았어요. 가까운 지방 도시들을 둘러보기로 했죠. 혼자 기차를 타고 낯선 거리를 걸었어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로웠어요. 과거의 짐을 잠시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어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지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글이 나왔어요. 나는 성실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함께 있어 주진 못했다. 돈을 벌었지만 마음을 나누진 못했다. 그게 내 한계였고 그 한계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을 마주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일기장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성실해지고 싶다. 누군가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박정우로 살고 싶다. 외로움은 여전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계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이 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63, 늦은 나이지만 끝은 아니에요.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공고를 봤어요. 독거노인 말벗 봉사였죠. 신청했어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저는 지금 저의 두 번째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외로움을 안고 후회를 딛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